시어머니가 저를 팔았다고요? 점쟁이가 방울을 흔들며 꺼낸 말에 정신이 나갈 뻔했습니다. 고작 몇 푼 받으려고 저를 죽은 사람과 맞바꿨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항상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어머님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정말 저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서 나고 자란 40대 여성입니다. 대학 시절 때부터 서울에서 지내기 시작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건데요. 남편이 제 첫사랑이자 첫 남자였죠. 첫 연애라서 그럴까요? 이만한 사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들처럼 놀 틈도 없이 하루 종일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게 결혼하자는 거 있죠. 우리 교수 되려는 목표도 같고 연구하는 것도 비슷한데 결혼해서 같이 노력해보자. 우리처럼 서로 잘 알고 비슷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는 당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남편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죠. 공부밖에 모르는 저를 아무도 안 만나줄 것 같았는데요. 그만큼 대학원에서 공부만 하고 연구만 했거든요. 이러다 노처녀로 남느니 남편이랑 결혼해서 교수 부부가 되려는 꿈을 가졌죠. 결국 지금의 남편과 결혼에 꼴이내 7살짜리 아들도 키우게 됐는데요. 남들이 보면 교수라 그러고 똑똑한 부부라고 했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다르게 저는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학원에 가기 전에 시댁을 싹 다 청소해놨죠. 아침 식사도 차려놓고 저는 불이 나게 먹고 나서야 대학원으로 출근했는데요. 남편은 퍼질러지게 자다가 제가 차려놓은 아침을 먹고 같이 나갔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시어머니 수익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꽤 벌이가 됐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는 수익이 전무하고 남편도 무직이나 다름없는 벌이었기 때문에 눈치가 여간 보이는 게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무시당하는 성격도 아니었는데요. 한 번은 시어머니 앞에서 저한테 욕을 하는 남편의 기강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어머님 앞에서 무슨 말 하는 거야? 어머님은 고상하고 우아하신데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는지 원. 속마음은 시모가 음흉하니 남편 성격도 저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앞뒤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다루니 어머님도 머리를 쓰셨죠. 차라리 어머님이 저를 드잡으면 좋을 정도로 사람을 애매하게 열받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열받게 하냐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비꼬아놓고 왜 그러냐고 화를 내면 착한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드네요. 자기 엄마가 장례식장 업체를 운영하는 능력 있는 CEO 여성의 교양 있고 천사 같은 사람인 줄 아는 거죠. 누구한테 말하기도 애매한 사건들이 정말 많아서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제가 졌습니다. 남편이 이리 말해서 부부싸움을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빴다고?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가끔 보면 안 그래 보여도 속이 좁은 것 같아.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할걸? 늘 이런 식으로 말해서 너무 화가 났죠. 너무 자주 싸워서 이제는 뭐 때문에 그랬는지조차 생각나지 않는데요. 그나마 말할 만한 건 엄마가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에 도전한다고 고백했을 때네요. 이때 저희 엄마 나이가 50살이었는데요. 저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걱정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그 나이에 무슨 변호사를 준비하세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몰라. 꼬부랑 할머니 될 때 변호사 되겠네. 감히 우리 엄마를 욕하다니 너무 기분 나빠서 얼른 꼬투리를 잡아버렸는데요. 저희 엄마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이래 보여도 서울 4년제 나왔어요. 그치, 엄마? 저는 시어머니 화법으로 말한 건데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여기서 남편이 내 편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눈치 없는 남편 놈이 자기도 걱정된다며 시어머니 편을 들어버리는 거 있죠?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편 들어준 적이 없어서 열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큰 싸움으로 번진 적은 없네요. 어머님이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돌아가는 길에 반찬을 챙겨주셨거든요. 우리 며느리 주려고 반찬 만들었거든. 이거 꼭 가져가. 저번에 맛있게 먹는 거 보고 따로 만들어주고 싶더라. 이런 식으로 잘해주던가 줄 게 없으면 문자로라도 제 마음을 다시 돌려놓더라고요. 어느 날은 어머님이 저한테만 장례식 일을 시키고 남편한테는 시키지도 않길래 불만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때는 이런 문자를 보내놓곤 했습니다. 너한테만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워낙 똑부러져서 그랬다. 우리 아들 성격 알잖니? 답답하고 고집 센 거. 나 그놈이랑 일하다가 속 터질 것 같아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 우리 손발이 잘 맞으니 부른 건데 네가 그리 생각할 줄 몰랐어. 울 며느리 내 맘 알지? 문자를 보고 또 마음이 사르르 녹아서 저만 일하는 걸 언급하지 않았네요. 지금 생각하면 몇십 년째 교수 된다고 대학원에서 돈도 조금 벌어오는 남자가 이혼도 해버리면 어쩌겠나요? 나이도 있으니 이혼당하면 저나 남편이나 끝장인 거죠. 여자인 저는 몰라도 그런 남자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전 그런 어머님의 시꺼먼 속내도 모르고 어머님 표현이 서툰 줄 알았는데요. 덕분에 남편은 편하게 대학원 공부하고 저는 공부하다가 어머님이 부르면 곧장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네요. 시어머니가 사람을 다루는 솜씨가 정말 대단한 게 제 주변 사람들도 눈치 못 챌 정도였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시어머니 스킬이 이상해서 친구들한테 말했는데요. 아니, 맛있는 반찬이 담긴 그릇은 지 아들 쪽으로 당겨놓고 나는 풀떼기만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서운하다고 하니까 몰랐대. 그게 말이 돼? 그 뒤로 생선도 다 발라주고 하시긴 했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짜증나더라. 이랬더니 시댁살이를 하던 친구가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야, 그런 걸로 삐지고 그러냐? 당연히 아들은 친자식이고 너는 남의 자식이니까 본능적으로 그러시겠지. 나중에는 챙겨주셨다며. 그 정도면 그냥 참고 살아라. 우리 시어머니는 대놓고 갈구고 뭐라 했어. 시어머니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애도 이렇게 말하니까 혹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예민한 거고 어머님이 옛날 분이라 그러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면 꽤 괜찮은 집안으로 시집 온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장례식장 일을 본격적으로 도와주면서 문제가 시작됐네요. 장례식장 현관을 청소하고 있는데 어머님 차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저한테 얼른 오라고 손짓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님 손목에 못 보던 시계를 발견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100만 원대 명품 시계였네요. 시계에 대해 잘 몰라서 어머님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유독 화려한 시계라고 생각했죠. 제가 시계에 한눈판 사이 어머님이 갑자기 제 머리카락 쪽으로 손을 뻗으시더군요.
아이고, 이게 뭐야? 뭘 묻히고 있어? 이리 와봐라. 내가 떼줄게. 이러면서 제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시더라고요. 많이 자르거나 거칠게 한 게 아니고 6가닥 정도 잘라서 돌돌 말더니 주머니에 넣으셨는데요. 그걸 왜 챙기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래야 해. 너 요즘 악몽 자주 꾸지 않니? 잡기들이 안 붙으려면 한 번씩 해줘야 좋은 거다. 악몽 같은 건 꾼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걸까요? 처음에는 의심됐지만 어머님이 워낙 미신을 잘 믿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죠. 평소에 문지방 밟지 마라, 초하룻날에 행동거지 조심해라 이런 잔소리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렇게 그날 장례식장 청소를 돕고 돌아와서 집에서 잠을 청했는데요. 원래 꿈을 잘 안 꾸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은 떠지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위다 싶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몸을 움직여보려고 시도해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깜짝 놀라서 소리 나는 쪽으로 눈동자를 움직이니까 손목이랑 발목이 반대로 뒤집힌 여자 귀신이 보이더군요. 그 귀신이 머리카락 하나 없는 대머리였는데 머리카락 6가닥을 손에 꼭 쥐고 있더라고요. 머리카락 6가닥이면 뭐겠어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가져간 머리카락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소름이 돋았네요. 게다가 그 여자 귀신이 공중공중 뛰어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해대더군요. 네가 내 그릇이 될 아이니? 아닌데? 네가 아닌데? 이상하다. 얘가 아닌데 어디 갔지? 누군가를 찾는 것 같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여졌는데요. 이때다 싶어서 온 힘을 다해 일어나 보니 제 방 안이었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한참을 두리번거리니 상황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멍을 때리고 있는데 그때 방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라고요. 저는 꿈속에서 봤던 귀신이 실제로 나타난 줄 알았죠. 문틈 사이로 시뻘겋게 변한 눈이 떡하니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가 문틈 사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퍼뜩 정신을 차리고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다급하게 아무 말이나 내뱉었죠. 어머님, 왜 그러고 계세요? 왜 훔쳐보고 계시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왜 그러냐, 네가 이상한 것 같길래 걱정스러워서 본 거라고 할 텐데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아무렇지 않게 멀어지시더니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뒤로 몇 번이나 같은 꿈을 꿨습니다. 이런 걸로 따지고 들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 알고 있었지만 참을 수 없었죠. 잠자기 전에 어머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해버렸네요. 그때 제 머리카락 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요즘 따라 꿈에서 이상한 게 자꾸 나와서 그래요. 가위에 매번 눌리고 잠도 잘 못 자서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어머니, 이제 그만 숨기고 말해주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거리시면서 발뺌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병원 가봐라.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이러고 자리를 피해버리셨는데요. 결국 제가 지쳐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 울먹거렸죠. 엄마, 나 요즘 귀신 씌인 것 같다? 자꾸 같은 꿈을 꾸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 오늘 엄마 집에서 자면 안 될까? 엄마랑 같이 자면 가위 안 눌릴 것 같아. 제발 친정집에서 자고 싶다고 사정하니까
엄마가 일단 오라고 했습니다. 얼른 짐을 싸들고 가서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는데요. 엄마가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보더니 내일 어디 좀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날도 그 꿈을 꾸는 바람에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엄마를 따라 어디론가 갔죠. 엄마가 절 데리고 간 곳은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곳이더군요. 그 근처에 점쟁이가 살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방울을 마구 흔들고 쌀을 뿌리더니 저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는데요. 잡기가 들린 딸이 있는데 신내리만 받으려고 용을 쓰고 있구먼. 너 그 할미한테 머리카락 쪘지? 너랑 딸을 맞바꾸려고 한 거야. 그 잡기한테 그 딸 대신 널 줘버린 거라고. 그래서 그 잡기가 찾아온 거였다니. 시어머니 손목에 있던 명품 시계와 갑자기 뜯어간 머리카락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더군요. 아무리 미워도 한 가족이고 아들내미 와이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되물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저를 팔았다고요? 제 물음에 점쟁이가 방울을 흔들며 꺼낸 말에 정신이 나갈 뻔했네요. 돈이라면 아들 빼고 다 팔년이네. 특히 아들내미 키우려고 나라도 팔아먹을 년이야. 고작 몇 푼 받으려고 저를 죽은 사람과 맞바꿨다니 거짓말 같더라고요. 항상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어머님의 실체가 이런 거였나 싶었죠. 하지만 점쟁이 말이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제가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분명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님 앞에서 연기하려고 마음먹었네요. 그 마음 그대로 시댁에 가자마자 어머님께 웃으며 말해봤는데요. 어머님, 그 꿈 말이죠. 제가 점쟁이를 찾아가 봤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또 머리카락 얘기냐? 걱정돼서 가져갔는데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자꾸 그럴래? 그놈의 머리카락으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안 그래도 네가 기가 약해져서 그런 것 같길래 한약 지어왔다. 이것 먹고 얼른 기운 내. 이러면서 약을 먹이시길래 독이라도 탔나 걱정했죠. 어머님이 같이 먹으려고 지어왔다며 보란듯이 약을 쭉 들이키더라고요. 그리곤 저에게 약이 쓰니까 한 번에 다 먹으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먹었으니 안심하고 먹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절 괴롭히고 비꼰 다음에 주는 반찬과도 같은 거였네요. 정말 야속하게도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나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사오신 거였죠. 이 사건은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으니 더 이상 캐려고 들 수도 없었는데요.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본성을 밝혀내려던 때였습니다. 드디어 물증이 생긴 날이었죠. 이번에도 장례식장이 풀로 차서 일손을 도우러 갔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누가 소리를 지르길래 서둘러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상주끼리 싸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앉아있는 분들 가시면 우리 손님 안 치겠다고 했잖아. 앞집 상주 한 분이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반대쪽 상주 한 분이 더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대는 거 있죠. 우리 자리인데 왜 안 치는데? 우리는 뭐 손님 없어? 결국 삿대질까지 하고 있길래 서둘러 싸움을 말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요.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까 앞집 상주 쪽으로 손님이 많이 와서 다른 상주 쪽으로 손님들을 앉힌 것 같더군요. 시간이 지나 이쪽 상주에도 손님이 많아져서 비켜달라고 했나 봅니다. 이때 앞집 상주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있죠. 손님 받는 규모도 작은 집안인 것 같은데 같이 좀 쓰자. 당연히 이 말을 듣고 열이 받은 상주가 거친 말투로 맞받아 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손님 밀리는 거 안 보여? 원래 우리 자리 찾겠다는데 웬 규모 타령이야? 그런데 앞집 상주가 지지 않고 망언을 퍼부었죠. 우리는 오는 손님의 질이 틀려. 상의 질이 틀리다 이 말이야. 결국 둘 사이에 욕설이 오가기 시작해 난리가 났는데요. 여자인 제가 말리려고 해도 말려지지 않아서 싸움으로 번지더군요. 앞집 집안 남자들이 싹 다 나오고 반대쪽 집안 남자들도 우르르 나와서 멱살을 잡는 바람에 경찰을 불렀네요. 어머님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연락도 안 받으시더니 경찰이 오니까 나타나셨죠.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고 바로 앞집 상주한테 가셔서 무슨 소리를 속닥거리더라고요. 저는 전부터 어머님이 싫고 의심돼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앞집 상주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돈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남자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걸 말리느라 못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어머님이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가까이 다가와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라. 경찰 진술도 내가 해야 될 거다. 저한테 이리 말해놓고는 바로 경찰에게 가서 자기가 여기 주인이라며 목격자도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시어머니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더니 아까 손님의 질이 다르다며 시비를 건 상주 대신 다른 남자가 경찰서로 불려가더라고요. 당연히 다른 상주가 그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대꾸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이고, 술 냄새야. 얼마나 마셨길래 사람을 다 헷갈려요? 다들 취한 것 같은데 적당히 하세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러면 다른 손님이 싫어해요. 실제로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술에 좀 취해 있더라고요. 소중한 사람도 떠나보냈고 사람들도 오랜만에 모였겠다. 유독 술을 과하게 마셔서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경찰들도 취객이라면 지겨워하더군요. 그런 신고가 많아서 그런지 경찰들도 단숨에 그 상주를 취객 취급해버렸죠. 그만큼 경찰들이 시어머니를 잘 알고 있어서 믿어버린 것도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바로 이리 말해버리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도 이렇게 마셔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서로 가시죠. 술 좀 깨고 조사 받읍시다. 상주가 아니라고 나 안 취했다고 해도 들어주지도 않더군요. 전 당연히 얼른 앞장서서 그 상주 편에 섰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떡하니 막아서더니 저를 끌어내며 이리 말하는 거 있죠? 얘가 왜 이런 일에 끼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서지 마라. 억울한 마음에 제가 목격자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어머님이 제 옆구리를 꼬집으면서 이리 속삭이시더라고요. 너 교수 안 될 거니? 이런 일에 꼬였다가 인생 자체가 꼬이면 어쩌려고 그래? 시애미가 너 생각해서 빼내줬구먼. 눈치 없이 기어코 이럴래? 시어머니의 말발은 정말 대단했죠. 어머님을 의심했던 저도 순간 혹해서 멈칫하고 말았거든요. 경찰은 그 사이에 가보겠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 가버렸고요. 어머님은 경찰이 가자 바로 돌변하더니 저를 한심하게 내려다보더군요. 귀찮은 것 때문에 진땀 뺐다는 표정이었죠. 그 표정도 아주 잠시 동안만 있었고 곧바로 착한 시어머니로 변해 저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고생 많았다. 우리 교수님은 귀하신 분이라 이런 일 안 겪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별꼴을 다 당하네. 그치? 시어머니의 비꼬는 화법을 흘려들으며 저는 오직 모니터에 떠있는 상주명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년간 어머님께 배워온 스킬을 발휘했죠. 어머님, 제가 오늘 한 사람 목 좀 해보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늘 신세지네요.
집안에 마가 꼈나? 풍수지리적으로 여기가 안 좋은 것 같죠? 별꼴을 다 보네요, 정말. 이러면서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 잘 몰랐다며 슬쩍 나가는 척을 했는데요. 그리고 몰래 돌아와서 고객 리스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앞집 상주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경찰이었더라고요. 대규모 조직이었던 보이스 피싱범을 잡았다는 기사 속에 이름이 적혀 있었죠. 사진도 떡하니 올려놔서 자세히 뜯어봤더니 그 앞집 상주놈이 맞았고요. 아마도 그 경찰이 감봉되거나 수치스러울까봐 어머님한테 푼돈을 주고 슬쩍 빠져나온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일을 엄마에게 전화해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조언해 주시더군요. 지금은 신고해봤자 해결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결정적인 증거부터 모아놔. 사돈 어른이 삭제하기 전에 CCTV랑 고객 리스트 사본 따로 만들어놔야 해. 전부터 아주 고약한 짓만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다 해결될 거다. 엄마가 무언가 결심한 것 같길래 엄마가 알려주던 대로 증거를 따로 모아뒀죠. 이 경찰놈도 시어머니와 같이 아주 파렴치한 놈이었네요. 며칠 전에 보니까 후배 여경을 괴롭히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일본에서 여자는 60kg 넘으면 연애 못한다는 기사를 보여주면서 다이어트는 포기했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어머님은 인맥도 참 색깔이 비슷해 보였죠. 경찰은 감봉으로 끝이 났지만 어머님은 아닐 텐데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43살이 되던 해였죠. 드디어 제가 대학 전임 강사가 됐는데요. 요새는 전임 강사가 많이 사라지는 추세지만 운 좋게 들어오게 됐죠. 원래 조교수가 목표였지만 연구 경력이 많은 상태는 아니라서 조교수는 되기 힘들었네요. 그래서 전임 강사로 2년 정도 일하다가 조교수 승진 심사를 받기로 했는데요. 그쯤에 변호사를 준비하던 엄마한테도 희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변호사 되려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죠. 1단계로 무조건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했는데 이건 바로 패스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젊었을 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해둬서 리트라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부 머리가 굳어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셨네요. 겨우 시험에 합격해서 로스쿨에서 3년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그 후에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한 후 6개월간의 실무수습 과정을 거치고 변호사 로펌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와 반대로 저희 남편은 아직까지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그동안 쌓인 게 있기에 보란듯이 식사 자리를 가지며 케이크와 와인까지 준비했습니다. 축하하는 자리를 갖자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었는지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배 아파서 죽으려고 했죠. 그리고 자격지심을 느꼈는지 별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무려 8년 만에 변호사가 되셨네. 사돈 어른은 늦은 나이에 참 대단해. 그건 그렇고 너는 전임 강사 됐다며? 전임 강사는 교수 아니고 시간 강사 아닌가? 시간 강사면 개혁직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시어머니답게 은근히 꼽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대꾸를 안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시비를 걸더군요. 당신 교수님이라고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뭐야?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네. 우리 엄마 밑에서 일할 때는 찍소리도 못했잖아. 이런 말을 하면서 어머님이랑 같이 낄낄대며 웃어버리는 거 있죠? 이제는 우리 엄마가 어렵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날 그나마 남아있던 콩깍지도 다 벗겨지고 잔정도 뚝뚝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자세히 뜯어보니 남편도 시어머니랑 다를 바가 없어 보였죠. 말하는 방식이 똑같았거든요. 케이크와 함께 와인을 먹고 취했는지
시모와 남편이 이런 말까지 중얼거리더군요. 며느리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며느리 일 시켜주고 용돈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 근데 이제 교수 됐다고 내 말에 대답도 안 하네. 아들아,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산다. 시어머니가 농담처럼 하는 말에 남편이 까르륵 웃어 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런 말을 해대는 거 있죠? 괜찮아. 내가 교수 될 때까지 이번에 얘가 먹여 살리겠지. 그치?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만 믿을게. 돈 많이 벌어와. 이러더니 우리 엄마한테는 농담이라며 장난이라고 짓거렸는데요. 말투만 부드럽지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자격지심 그 자체였던 거죠. 그동안 왜 저걸 모르고 있었을까 한숨이 나올 정도였네요. 너무 어렸을 때 남편을 만난 탓일까요? 남편이 첫 남자고 첫사랑, 첫 연애라서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 같네요. 남편과 연애했을 때 제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교수 될 때까지 수익도 거의 없으니까 결혼하면 당신이 우리 엄마 많이 도와줘야 돼. 장례식장 일이 은근히 손이 많이 가서 힘들거든. 제가 만약 도와준다면 무슨 일을 할 거고 남편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남편이 당연하게 자기가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 있죠. 없는 것도 아니고 없을 거라니. 앞으로도 자기가 일할 일은 없을 거라는 소리였네요. 자기는 고귀하게 연구하고 공부만 하고 저한테 집안일, 장례식장 일 다 시킬 거라는 말이었는데요. 저는 그걸 못 알아차리고 넘어갔던 거죠. 사회생활을 안 하고 공부만 해서 나이를 먹어도 몰랐던 건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제 자신이 한심해지더라고요. 어쩐지 애도 빨리 갖자며 저를 달달 볶더군요. 버는 돈도 없으니 애는 나중에 갖자고 하니 이런 말로 저를 꼬드겼네요. 우리가 공부할 때 애 낳아서 얼른 키워놔야지. 무슨 말이야. 교수 되면 더 바빠지고 정신 없을 텐데 애 낳아서 키울 수 있겠어? 지금 우리 엄마도 돈 잘 벌고 몸도 건강하시니까 지금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자. 딱 봐도 시어머니가 시킨 멘트였죠. 어머님이 저한테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이런 말을 자주 한 걸 보아하니 남편은 제가 필요했나 보네요. 하긴 시어머니 입장에선 귀한 아들 노총각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잘난 구석이 없으니 마누라 자리를 앉혀놓을 노예가 필요했던 거죠. 밥 차려주고 집안일 해주고 장례식장 일까지 해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아들이라는 족쇄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어머님과 남편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퐁당 빠져버렸으니 어쩌나요? 그냥 참고 살아야죠. 이런 이유로 이혼할 수도 없으니 자리 잡으면 시댁에서 나와 살려고 했는데요. 그럼 한결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일하게 됐는데 바로 자리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도와주지 않네요. 쳇바퀴 돌듯 같은 공부만 하던 남편이 점점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더군요. 제게 점점 시어머니 같아진 거죠. 결국 남편이 보기 싫어져서 집에 안 가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마주하는 게 불편해져서 교수 연구실에서 공부만 하고 강의 준비에만 매달렸는데요. 그게 아니면 밖에서 아들이랑 놀곤 했는데 최근에는 시아버지께서 아프기 시작했네요. 대장암과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거든요. 자연스럽게 간병도 며느리인 제가 하게 돼서 병원으로 자주 찾아가게 되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있는 집보다는 나았죠. 간병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시댁에 있는 것보다 좋더라고요. 아버님은 워낙 과묵하시고 저한테 관심이 없으셔서 편했거든요. 그렇게 시모와 남편이랑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찰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느라 전화를 못 받아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어머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너네 시아버지 돌아가셨다. 우리 장례식장에서 상 치르고 있으니까 얼른 오거라. 암투병 중이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 있죠.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들어갔는데 30분 뒤에 시어머니의 정체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됐네요. 아무리 싫어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식장으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죠. 저희 엄마도 연락을 받고 오셨더라고요. 바쁘게 움직이다 눈 인사로 아는 척을 하고 엄마에게 줄 식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릇을 내려놓기도 전에 시모가 획 뺏어버리는 거 있죠. 제가 화들짝 놀라 왜 그러시냐고 묻자마자 어머님이 제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꼴랑 10만 원 한 개 밥까지 쳐드시게? 너는 내가 우습지? 너네 딸 내가 다 키웠어. 돈도 못 버는 거 데려다가 집안일 가르치고 영업비밀 알려주고 다 했다고. 그런데 부조금 10만 원? 양심도 없지. 변호사라며? 변호사 됐으면 30은 내야 할 거 아니야. 아니다. 나는 100만 원 그 이상을 받아야지. 내가 네 딸 밥 먹이고 잠 재우고 돈까지 주는데. 자세히 보니 시모의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술이 세서 취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많이 드셨는지 좀 취한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님의 본색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군요. 제가 그만하라고 말리는데도 엄마한테 막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변호사 됐다고 무시하냐? 너네 딸이 우리 아들 깔보는 거 다 알고 있어. 무시하러 왔으면서 조문하러 온 척 하지 마라.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난동을 피웠는데요. 어머님이 밥그릇까지 집어 던지길래 경악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엄마는 다 예상했다는 듯 초연하더라고요. 오히려 웃으면서 종이 2장을 꺼내서 보여주셨죠. 저게 뭔가 싶어서 들여다보니 장례식 영수증 2개더군요. 시어머니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는데요. 사실 사돈 어르신 조문 드리러 온 거 아니고요. 제 일하러 온 겁니다. 영수증 하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받은 정산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부 장례식장에서 나온 영수증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둘 다 시어머니가 하는 장례식장에서 나온 영수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이 2개의 영수증을 보여주며 이런 질문을 꺼내더군요. 이 2개의 차이점이 보이세요? 사실 저희 로펌 찾아온 의뢰인 중에 장례업체한테 사기 당한 것 같다고 상담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게 사돈 어르신이 하고 있는 장례식장이었어요. 엄마가 영수증을 하나하나씩 짚어주며 잘못된 점을 설명해 줬는데요. 진짜로 시어머니가 사기를 치고 있었더라고요. 장례식장 비용, 음식 비용, 매점 비용을 다 따로 정산하고 있었는데 매점 비용을 정산한 걸 보고 깜짝 놀랐네요. 처음에 깔아놓은 내역에는 비타오백 가격 곱하기 상자라고 써 있었고 정산 영수증에는 비타오백 가격 곱하기 수량으로 체크해 놓은 거 있죠. 여기서 엄마가 설명을 더 해줬는데 시모가 한 짓이 기가 막히더군요. 사돈 어르신이 처음에 깔아놓은 게 200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비타민 음료나 숙취 음료는 거의 그대로 있어서 의뢰인이 의심됐다고 하더라고요. 청구 금액이 이상하게 많이 나와서 반품 영수증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단위가 병 단위였다고 해요. 비타민 음료수 전체 박스를 반품해도 한 병 가격 곱하기 1로 해놓은 거죠. 여기서 의뢰인이 영수증이 틀린 것 같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리 말했다고 하는데요. 뜯은 거는 반품 안 돼요. 반품 시 낱개가 있을 수 있어서 가격이 병 단위예요.
뒤에다가 0 하나씩 붙어야 하는데 내가 실수했네. 심지어 시어머니가 유족 몰래 박스도 몇 개 더 뜯어놨다고 하죠. 엄마를 찾아온 의뢰인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시모 업체를 만났다가 시모의 현란한 말솜씨에 속아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영수증도 이상해서 의심됐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부조금까지 몰래 삥땅 치다 걸려서 변호사까지 찾아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의뢰인이 항의하니까 어머님이 일이 대꾸했다고 하네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의심되면 다 접고 나가세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으면 신고하시라고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뒤늦게 법적인 조치를 취했나 보죠. 첫 번째도 속아서 돈을 많이 낸 것 같은데 두 번째 납부한 장례 금액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에 엄마가 며칠 밤을 새서 조사한 것 같은데요. 조사해본 결과 시어머니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며 유족들을 등쳐먹고 있었다고 하네요. 엄마가 시어머니의 행각을 전부 다 설명해 주더니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주었죠. 의뢰인 요청으로 형사소송을 해서 사기죄, 절도죄, 장례식에서의 난동 등 방해행위로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저지른 죄가 있죠. 시모가 엄마 말을 듣고 술이 깼는지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바로 큰절을 올리며 몇 번이고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런 일이 빈번했던 것 같아서 계속해서 수사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사돈어른, 장례식장 찾은 유족들 전부 다 찾아내서 고소하게끔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객 리스트 버리거나 CCTV 지우지 마세요. 지운 흔적도 전부 다 남는 거 알고 계시죠? 증거인멸했다가 걸리면 가중처벌되니까 주의하세요. 엄마가 이리 말하고 저보고 장례식장을 나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달려와 급하게 봉투를 쥐어주며 사정하기 시작하더군요. 변호사님, 이거 드릴 테니 저희 변호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교수 되면 100배로 갚아드릴게요. 시모가 우리 엄마한테 쥐어준 건 부조금 봉투였는데요. 엄마가 그런 시어머니를 밀어내며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우리 딸 사기꾼 집안에 있는 거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이혼부터 시키세요. 이혼 도장 안 찍으면 안 그래도 법정 관리 더 많아지니까 도장 찍는 게 나을 거예요. 엄마가 일이 차갑게 나온 게 처음이라서 시모도 벙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 차를 타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엔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와서 빌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말이야? 당신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사기를 칠 리가 없잖아. 우리 아빠 돌아가셨는데 꼭 이래야겠어?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는 일이잖아. 이때까지는 남편이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친절히 설명해줬죠. 그런데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남편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저한테 폭언을 퍼붓더군요. 이건 음모야. 제대로 된 목격자도 없는데 이래도 돼? 아무리 그래도 당신 한 푼도 못 벌 때 부모처럼 도와주던 사람인데 이래도 되냐고. 당신 엄마가 그랬다고 생각해봐. 똑같이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했을 것 같아? 은혜도 모르는 것. 감히 부모 같은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해? 내가 얼마나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부모 같은 사람이라니 양심도 없더군요. 내게 시어머니는 하나도 부모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말았네요. 목격자가 필요하다 이거지? 엄마한테 경찰이었던 상주한테 뒷돈 받은 것까지 전부 다 조사하라고 할까? 내가 바로 목격자거든. 나 증거도 있어. CCTV랑 고객 리스트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제가 순순히 나오지 않으니 남편도 슬슬 본색을 드러내며 우리 집안을 저주하더군요. 너네 집안은 그렇게 깨끗해? 내가 지켜볼 거야. 우리 엄마 말이 딱 맞았어.
별 볼 일 없는 집안인 주제에 깐깐하고 정의로운 척한다는 말이 딱 맞았다고. 이 말을 듣고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한 거냐고 물었는데요. 남편이 제가 질문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사기치며 장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부 다 눈 감아주고 있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며 전부 다 녹음하고 있었다고 밝혔죠. 남편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싹싹 빌더군요. 순간 화가 나서 욱한 거라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러든가 말든가 이혼 서류를 넘겼지만 도저히 사인을 해주지 않네요. 그냥 소송하라는 말인 것 같아서 연락을 싹 끊었는데 남편이 제가 일하고 있는 대학교까지 찾아왔는데요. 미안하다고 빌어도 제가 무시하니까 이번엔 대자보까지 붙인 거 있죠? 대자보에는 미안하다는 장문의 글이 쓰여 있더군요. 덕분에 학생들이 전부 다 알게 돼서 강의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게 됐네요. 제가 해준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와서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교수가 돼봤자 뭐하나요? 운이 좋게 교수가 되더라도 금방 쫓겨날 게 분명하네요. 시모도 이런 상황을 눈치챘는지 교수 연구실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내 인생은 이미 망쳤으니 아들까지 망치지 말아주라. 나 하나면 족하지 않아? 내가 사기친 거니 내가 다 뒤집어 쓸게. 제발 우리 아들만큼은 살려줘. 또 저한테 빌려고 하길래 바로 말렸죠. 목포로 내려가서 친정 엄마한테 빌었는데 엄마가 받아주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벌떡 비굴하게 약속해달라고 간청하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 목포로 가려고 후다닥 터미널로 향하더군요. 달려가는 시모의 뒷모습을 보니 비웃음밖에 안 나왔죠. 우리 엄마가 변호사인데 범죄자를 받아주겠나요? 말도 안 되죠. 제 예상대로 엄마가 범죄자 집안은 절대 안 된다며 사과조차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범죄자들 특성상 하나를 봐주면 2개, 3개, 4개 그 이상을 봐달라며 선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진짜로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대학교 정문 앞에서 누군가 시위를 하고 있길래 가까이 가봤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이름까지 불렀죠. 고은아, 나 억울하다. 난 사기친 적 없어. 이건 다 모함이야. 누군가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사실 우리 그이가 한 짓인데 난 아무것도 몰랐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름까지 팔아먹더군요. 게다가 한 번도 부른 적 없는 제 이름을 간절히 불러댔습니다. 늘 며느라, 얘, 애야 이런 식으로 절 부르길래 이름을 못 외우시나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제 이름은 간절할 때만 나오나 보네요. 그것도 모자라 목에 건 판넬에도 시아버지 이름을 적어두며 폭로한다는 문구까지 써놓았더군요. 콧방귀를 끼며 모르는 척 지나가려고 했더니 이번엔 남편이 저를 붙잡았죠. 여보, 우리 아빠가 한 거 맞아. 우리 엄마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 받는 거니까 다시 생각해주라. 장모님께 다시 한 번만 말해줘. 우리 말은 도저히 안 듣는데 당신 말은 들을 거 아냐. 그래야 나도 교수 일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지. 한 번만 부탁할게. 이번 일 잘 해결되면 당신이랑 이혼도 해줄 테니까 제발.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대고 거래를 하려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말들을 물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받는 거라고? 그럼 어머님, 이것도 해명해보세요. 명품 시계 받아놓고 절 잡기한테 팔아넘긴 건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억울하게 당한 건가요? 제가 이리 물었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시모가 늘 그랬던 것처럼 잔뜩 비꼬고 말았네요. 또 머리카락 가져가 보세요. 혹시 몰라요? 잡기 때문에 제가 정신이 나가서
어머님 집안 식구들 용서해 줄지?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워하느라 입도 뻐끔 못하더니 제가 가고 나니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더군요. 사과했으니 된 거 아니냐, 얼마나 사과해야 하냐고 역정을 내길래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는데요. 사과를 하더라도 안 받아주면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게 장난같이 하는 발언도 선을 쉽게 넘더니 사과하는 선도 정도를 모르는 듯했죠. 시모와 남편을 끝까지 무시하고 있어서 현재 이혼 절차는 못 밟고 있고 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네요. 덕분에 별거 상태라 지옥에서 해방된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잘 태어나서 엄마 덕을 똑똑히 본 것 같네요. 다시 시집갈 생각은 하지 말고 엄마한테 효도할 생각만 해야겠죠? 엄마가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받아보라고 했지만 영 마음이 내키지 않더군요. 남편과 시댁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르지 않냐 하실 텐데요. 제 인생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을까요? 한때 가족이었던 시모 집안이 평생 범죄자로 남게 됐으니까요. 저는 시간이 지나 조교수, 전교수가 될 거고 엄마는 유명한 변호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서 찾아오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되겠죠. 이런 좋은 때를 누려야지 외롭다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부디 저희 시어머니처럼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먹는 사람 만나지 말고 좋은 인연만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인생의 큰 폭풍우를 겪을 때 많이 변한다고들 하는데요. 저 또한 인생에서 시련을 맞고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좀 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불의의 상황에서는 참지 않고 말하게 됐죠. 그런 걸 참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를 변화시켰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해버린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일단 저는 허니문 베이비인 쌍둥이 딸 둘을 키우면서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인데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직장인이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건축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독립해서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장으로 일하다가 자리를 못 잡으니 일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하게 되는 프리랜서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남편은 4남매 중에서 막내인데 우리가 시모를 모시고 살게 됐어요. 보통 장남이나 장녀가 모시는데 남편이 자리도 잡지 못한 마당에 왜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게 됐냐고요? 우선 시댁 식구들 중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남편네 남매들이 대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큰신우, 둘째, 셋째 아주버님, 그리고 막내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한 다음에 저녁쯤에 퇴근을 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남편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하면서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대. 엄마한테 찾아온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첫째 누나, 둘째 형, 셋째 형까지 찾아가서 같이 살 수 있을지 물어보고 다녔다고 하더라. 엄마가 그러는데 4명 중 1명이 자기를 돌봐줬으면 좋겠대. 그런데 누나랑 형들 중에서 그 누구도 안 모시려고 해서 내가 모시겠다고 했어. 어머님같이 정말 똑똑하신 분이 치매에 걸렸다니. 전 우리가 모시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기도 하고 시모가 치매 걸리기 전부터 절 참 좋아하셨거든요.
게다가 친정 아빠가 제가 1살 때쯤에 심장마비로 급사하셨고, 엄마는 제가 취직해서 독립한 후 친정 친척들이 있는 전라도로 귀촌하셨다 보니 거리가 있어서 자주는 못 봤는데요. 그 빈자리를 채워주며 제게 잘해줬던 게 어머님이었고, 어머님하고는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부터 뵀는데 혼자서 고생한다고 절 잘 챙겨주셨어요.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에는 시모가 저 혼자서 자취하면서 살고 있다고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주시는 건 기본이었죠. 결혼하고 나서는 제 친구가 시댁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 눈칫밥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요.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나요. 어머님, 제 친구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제일 젊은 애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다고 꼽을 준대요. 친구는 명절날이나 생일 같은 날에 발에 불나게 움직인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저 시집살이 안 시키시나요? 어머님이 좋아서 한 장난인데 시모는 진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막 쓰다듬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요거사. 내가 니를 어떻게 시집살이를 시켜. 이렇게 예쁜 것을 어떻게 발에 불나게 일을 시키겠니? 보기만 해도 아까운 내 딸 같은 것인데. 시모가 절 너무 애틋하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어머님이 이 정도로만 저를 예뻐하신 줄 아세요? 제가 열이 나서 알아누웠을 때도 집으로 찾아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죽도 끓여 주셨어요. 그날 남편이 출장 가 있어서 없었는데 제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고 있으니까 따뜻한 물수건으로 전부 다 닦아주고 얼음 찜질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열이 좀 내린 다음에 잠에서 깨어나자 시모가 정말 절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러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아가, 몸은 좀 어떠냐? 아직도 열나는 것 같아? 아직은 빈속일 텐데 뭐라도 좀 먹고 약을 좀 먹어봐라. 제가 힘들 때 시모가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당연히 저도 시모가 힘들 때 도와드려야죠. 마침 시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모가 혼자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혼자 사는 시모가 걱정돼서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요. 시모가 치매 초기인데도 아직도 친딸처럼 저를 아껴주셔서 남편이 나서서 모시겠다고 한 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쌍둥이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걱정은 됐지만 이때만 해도 참 의욕적이었어요. 애들도 돌보면서 시모도 케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자기 혼자 결정을 내린 다음에 통보를 해버렸잖아요. 그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뭐라 해놨거든요. 나야 어머님이 좋아서 모시고 살아도 괜찮은데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런 문제는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며느리는 쏙 빼고 결정 내려버리네? 제가 서운하다는 듯이 말하니까 남편이 곰곰이 무언가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큰 마음 먹고 이렇게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당신이 갑자기 우리 엄마를 돌보게 돼서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 한 달에 50만 원씩 줄게. 아무래도 당신보다 내가 더 바쁘기도 하고 당신이 이쪽으로 전문가니까 엄마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니야. 솔직히 적은 돈이긴 한데 어머님인데 그래 내가 모셔야지 하면서 모시게 된 거예요. 시댁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어머님의 짐을 옮기는 것도 제 몫이었죠. 하필이면 그 시기가 복직하는 시기랑 겹쳐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집안일, 육아, 그리고 어머님 모시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복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어머님이랑 아이들이 잠들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남편과 나란히 앉게 됐는데요. 드디어 복직할 때가 다가와서 오랜 시간 고민했던 일을 말할 때가 된 거죠.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길래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사실 복직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내가 이제 어머님까지 돌보게 됐으니까 일하면서 아이들까지 돌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아이들도 챙기려면 내가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도 잠시 생각에 잠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커리어를 안 쌓아도 되냐, 경력이 끊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걱정한 부분이라서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맞아.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족이 최우선이야.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어머님도 치매에 걸리셔서 옆에서 계속 돌봐드려야 하잖아. 내가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 것 같아. 그날 밤 남편과 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저는 사표를 내기로 했고 제가 전업주부가 되더라도 남편이 어머님을 돌볼 때 더 많이 도와주기로 했죠. 그리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센터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챙겨 학교에 데려다주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리는 일을 도와주었는데요. 남편이 도와준 덕분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센터로 향할 수 있었어요. 센터에 도착해서 부장님에게 사직 의사를 전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해졌어요. 경력을 포기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제가 사직서를 내는 게 지금 이 순간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원래 시모 치매만 아니었으면 육아휴직하면서 애 보다가 복직했겠지만 치매 노인까지 있는 이상 다니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로 있게 됐어요. 집에서 시모랑 아이들을 케어하게 된 거죠. 제가 치매 노인을 많이 봐왔어서 애가 셋이라고 생각하면서 돌봐드리려고 했어요. 다행히 어머님은 착한 치매였는데요. 올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 늦둥이인데다가 큰형님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당시 시모가 70대 중반 정도 되셨을 때였어요. 치매라고 해서 좀 걱정했는데 평소 요실금이 심했지만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할 수 없어 우울해하시는 것 말고는 생활에서 치매로 인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시모가 친 사고는 딱 2번밖에 없었죠. 어느 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깬 거예요. 왠지 모르게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핸드폰 시계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새벽 3시인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 밖으로 나가서 시모를 불러봤는데요. 시모가 계시는 방문을 열어봤는데도 아무도 없고 화장실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밖으로 나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아파트 현관으로 나와서 10여 미터 정도 지나니까 시모가 아파트 화단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름이라 다행이지 겨울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의논한 끝에 업자를 불러서 현관문에 장치를 설치하게 됐죠. 집안에서 전자키로 열지 않고는 열리지 않는 장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시모는 밤중에 혼자서 나갈 수도 없게 됐고 집에서는 어떤 사고도 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도 처음엔 애 보면서 시모도 돌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점점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시모가 착한 치매라도 힘든 건 힘든 거였어요. 솔직히 제가 24시간 내내 애들 돌보고 시모 모시기 너무 버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영세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0세나 1세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거기로 애들을 보냈더니 좀 살만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을 모시고 노치원을 다니거나 여러 센터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제가 시모를 엄청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런지 별 사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힘들게 고생하면 뭐 하나요?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그렇게 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큰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거든요. 형님이 웬일로 이런 제안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다들 제주도에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 어머님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좋은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 같이 갈 수 있지? 형님이 뭔가를 같이 하자고 한 적이 처음이라서 저절로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다들 어머님 돌보는 걸 거절했다고 해도 내심 어머님을 걱정하고 있구나 싶었는데요. 주말이 다가오자 가족 모두가 제주도 여행 준비로 바빠졌어요.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친정에 맡기고
저는 어머님에게 필요한 약과 옷가지를 챙겼죠. 남편은 여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큰신우와 아주버님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출발 당일 아침, 저희 가족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죠. 어머님이 애들처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님을 자동차 뒷좌석에 앉혀서 안전벨트를 체크한 다음에 차에 짐을 실었는데요. 그렇게 공항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다음에 짐을 챙기고 공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형님과 아주버님들네 가족들까지 전부 다 모여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다행히 가는 길이나 여행길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거든요.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필이면 화장실에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먼저 화장실을 갔을 때라서 어머님을 남편한테 맡길 수 없었어요. 어머님을 두고 가면 걱정이 돼서 가족들한테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두고 갔거든요.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저희 남편도 화장실에 갔거든요. 화장실에 얼른 다녀올 테니까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어머님 좀 잘 보고 있어주세요.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 될 것 같아 후다닥 일을 보고 나왔는데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버님께 어머님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아주버님이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더니 어디 갔지? 이러는 거예요. 큰 신우랑 작은 아주버님께도 물어봤는데 못 봤대요. 책임감이라고는 쥐뿔 만큼도 없는 인간들이 바로 어머님을 잃어버린 거죠. 제가 어머님 잃어버린 거냐고 화를 내니까 큰 신우랑 아주버님들이 무슨 남의 이야기 하듯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우리 집 식구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남의 집 식구 잃어버린 줄 알겠어요.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형님이고 뭐고 아주버님이고 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렸어요. 아니, 다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전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지만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부모하고 자식 관계잖아요. 전 그동안 쉴 틈 없이 어머님 지켜보고 챙겨줘 왔는데 화장실 갔다 오는 그 잠깐을 못 봐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뭐라 하니까 다른 식구들은 그래도 양심이라고 있는지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어디다가 양심을 팔아먹었는지 정색을 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되면 화장실 갈 때 같이 데리고 가지 그랬어. 재수 씨가 모시기로 했는데 재수 씨가 책임져야지. 이건 누가 봐도 신경 안 쓴 재수 씨 잘못 아니야? 아주버님이 이러는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한테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빽 질렀죠. 누가 보면 어머님이 물 친정엄마인 줄 알겠네. 어머님 치매 걸렸다고 피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쓸데없는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어머님이나 찾으세요. 제가 이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큰 신우랑 다른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큰 신우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정말 얼척 없었어요. 말이 너무 심하고 건방지다. 우리 엄마 모시는 게 무슨 벼슬인 줄 아니? 비행기 시간 다 됐으니까 난 가봐야겠다. 올케는 엄마 어디 있는지나 찾아봐. 제주도 좁으니까 금방 찾을 거야. 찾아주면 바로 연락 주고. 이렇게 저한테 찾아달라고 하고 전부 다 가버리더라고요. 남편까지 나서서 큰 신우랑 아주버님들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형, 누나, 진짜 실망이다. 원래 이런 작자들이었어? 형이랑 누나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게 도대체 뭔데? 엄마를 이렇게 방치해놓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질렀지만 남편 남매 셋이 듣지도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인간들이랑 대화해봤자 뭐 하겠어요. 일단 시모를 찾는 게 급선무라 저랑 남편만 남아서 어머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어머님이 보이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남편은 얼굴이 잔뜩 굳어져 있었고 저는 간신히 눈물을 참아내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제가 공항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다가 남편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공항 직원들에게 어머님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공항 한 구석에서 어머님을 발견한 거예요. 어머님이 뭔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순간 치매기가 올라와서 길을 잃었다는 어머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파왔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꼭 안아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을 안 잃어버렸으면 된 거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다독여드리니까 어머님이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공항에서의 소동이 끝나고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됐는데요. 이번엔 어머님이 안전하게 계신지 계속 확인하며 신경을 썼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어머님이 피곤하셨는지 바로 잠에 드셨어요. 남편과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지켜보며 서울에 도착하길 손꼽아 기다렸죠.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너무 편안하게 웃으면서 집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어머님을 잘 찾아서 서울에 왔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 뒤로 저 혼자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면 같지 다시는 큰 신우나 아주버님들과 여행을 가지 않으려고요. 아니, 아예 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엄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다뇨. 형님이나 아주버님들에게 너무 실망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형님이나 아주버님들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형님이랑 아주버님들이 어머님 남 취급한 것처럼 우리도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남편이 저랑 같은 마음이길 바라면서 말한 거였거든요. 다행히 남편도 제가 하는 말에 동감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도 누나랑 형들한테 실망했어. 다시는 전화나 문자 안 하려고. 난 누나랑 형들이 일하고 애들 돌보느라 엄마 못 모시겠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무책임할 줄은 몰랐어. 그 뒤로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끼리 가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놈이 저를 배신 때리더라고요. 다른 놈도 아닌 바로 남편 놈이. 피가 어디 안 가나 봐요. 파렴치한 짓들이 어디서 나오나 했는데 인성이 거기서 다 거기 같았어요. 남편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러냐고요? 남편 놈이 바람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저도 몰랐죠. 그런데 남편이 대놓고 문자를 하면서 낄낄거리는 거예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누구랑 문자를 하길래 그렇게 웃고 있어?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웃는 거야? 당신 좀 수상해. 폰 검사 좀 해야겠는데? 제가 장난삼아 남편을 한번 떠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편 표정이 단번에 굳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냥 친구랑 얘기 좀 했어. 예전 친구가 연락 와서 옛날 얘기 좀 나누다 보니 그랬어. 별일 아니야. 그냥 장난치다 웃은 거야. 당신이 알 거 없어. 남편이 너무 깜짝 놀란 채로 표정을 확 바꾸길래 그때부터 주의 주시하고 있었죠. 그 뒤로 남편이 자기 핸드폰이 울리기만 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남편이 들어간 방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 엿듣는 걸 포기하고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남편이랑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전화통화를 무려 1시간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남편이 1시간 뒤에 나오길래 제가 앉아보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누구랑 전화를 하길래 1시간이나 하고 있었냐고 따졌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뻔뻔한 얼굴로 이러는 거예요. 최근에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당신 이제 애가 2이나 있고 엄마 모시고 산다고 나 쳐다도 안 보잖아. 아무리 우리가 결혼한 지 좀 됐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남자로 느껴지긴 하는 거냐?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게 대부분 여자 때문이야. 네가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격분하고 말았는데요.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바람 피워놓고 그런 개소리를 짓거릴 수 있어? 당신은 법이 무섭지도 않아? 내가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해버리면 어쩌려고 이래? 제가 이런 식으로 아주 전곡을 찔러버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법은 무슨 법이야. 소송 걸려면 걸어봐. 소송 걸면 동네 소문 쫙 나서 애들 얼굴에도 먹칠하겠다. 그럼 당신 인생만 피곤해지겠지. 아휴,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제가 어머님이랑 애들을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헌신할 정도로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남편이 그 뒤로 며칠을 안 들어오더니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는 저한테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랑 이혼해줘. 이제 나 좀 놔주라고. 그동안 애들 때문에 버텼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당신은 하루 종일 집안일에 육아에 엄마에만 신경 쓰고 있지. 나한테는 신경 쓴 적 없잖아. 남편이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구라를 줄줄줄 읊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 하고 실수를 지으면서 남편에게 이랬죠. 뭐? 내가 당신한테 신경을 쓴 적이 없다고? 당신이 일할 때 내가 음식 다 해주고 청소 싹 다 해주고 옆에서 응원해준 건 뭔데? 지금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혼하자는 거야? 그럼 내가 이혼해줄 것 같아?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난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당신이 이혼하고 싶으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보던가.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런 놈 확 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남편 놈 좋은 일만 해주는 것 같고 우리 애들을 아빠 없이 자라게 하는 것 같아서 이혼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당신이 이혼해달라고 빌게 될걸? 두고 봐. 지금 이혼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거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남편이 하는 말에 허탈한 웃음이 절로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흘겨보면서 이렇게 비아냥댔죠.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해봐. 결국 당신이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게 될 테니까. 애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 애들이 나중에 알면 뭘 배우겠어? 애들이 다 크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빠를 혐오하고 싫어하게 될 텐데. 남편이 저를 대놓고 업신여기고 있길래 저도 같이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이 제가 어떠한 일침을 날려도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을 안 섞었어요. 그 뒤로 남편이랑 마주쳐도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냉전을 보내던 와중 남편이 아예 상간녀를 데리고 우리 집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려줄게요. 평소처럼 애들 등원시키고 어머님을 노치원에 데려다 드렸거든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장도 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평일인데 남편이 웬일로 집에서 모르는 여자랑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전 당연히 출근한 줄 알았죠. 그때 드는 생각이 남편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남편 비서일까? 건축가일까? 싶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독립해서 개인 사무실을 차린 뒤에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이제 막 독립했을 때 궁금한 게 많아서 남편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었거든요. 그중에서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남편이 사무보조로 일하는 비서랑 같이 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건축가가 사무보조 겸 비서를 두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프로젝트가 많아질 경우 설계 작업에 더 집중하려고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비서를 많이 두는 편이야. 비서들이 회의 일정이나 현장 방문 날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날짜들도 조정해주고 제안서, 계약서, 보고서 같은 걸 준비하고 관리해주거든. 남편이 자기 사무실에서 비서랑 단둘이 일하다 보니 후드티, 청바지 이런 거 입고 가도 됐거든요. 남편이 또 가방도 안 들고 다녀요. 안 그래도 남편이랑 냉전을 보내고 있어서 남편이 잠옷 차림만 아니잖아요? 출근 시간에 나가면 일하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죠. 남편이랑 아이의 대화를 안 하고 있었고 남편이 평소처럼 편한 옷차림으로 나가길래 전 출근하러 나간 줄 알았죠. 아까 나가는 걸 분명 봤는데 다시 들어와서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앉아있는 분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무보조 겸 비서야. 그리고 나랑 지금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당신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길래 일부러 소개시켜주려고 데려온 거야. 이 말을 들은 순간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닌가 했죠. 저한테 바람 피우고 있다고 고백하더니 완전 막장으로 가자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윽박질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간녀를 우리 집에 데려오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 설마 지금 이혼해달라고 시위하는 거야? 이러니까 남편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즉답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난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혼해달라고 할 때 이혼했어야지. 왜 추하게 자존심을 부리고 그래? 제가 썩 꺼지라고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쌩 난리를 피웠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상간녀가 도망가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한동안 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확인해봤거든요. 남편 놈인 줄 알았는데 그날 본 상간녀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 무슨 일로 찾아온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상간녀가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곧 있으면 외근 가야 하는 날이라서요. 옷이랑 서류 좀 가져오래요. 이혼 안 해주면 출장 가는 날에도 저를 보낼 거라고 하던데요. 제가 미쳤다고 그걸 집안으로 들여보내겠어요? 원래 욕을 자주 안 하는 편이라서 처음에는 무시하거나 나중에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런데 상간녀가 계속 찾아올 때마다 욕이 늘어서 결국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지경에 오르고 말았어요. 야, 니나 남편이나 똑같아. 남편이 가라니까 시키는 대로 오는 년은 또 뭔데? 썩 꺼져. 중요한 서류고 뭐고 내 알 바 아니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상간녀가 겁먹었는지 바로 가버리길래 열받아서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이렇게 호통을 쳤는데요. 왜 자꾸 네 상간녀 보내? 어머님이 보시면 어떡하려고 이러는 건데. 선은 지켜. 어머님이 아무리 치매에 걸리셨어도 이건 아니지. 제가 이러면 남편이 좀 수치스러워할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오히려 절 이런 식으로 약 올리더라고요. 그럼 소금 뿌리고 물 뿌리면서 쫓아내지를 말든가. 어차피 우리 엄마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몰라. 곧 있으면 당신도 못 알아볼걸? 그 말을 부정할 순 없었죠. 최근에 시모의 치매 증상이 많이 진행돼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가끔씩 남편도 못 알아보셨거든요. 유일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고 알아본 사람이 저뿐이었어요. 속상한 마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하고 정말 이혼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대놓고 집으로 상간녀를 보내고 있잖아요.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상간녀가 버젓이 드나드는 집구석이면 이혼 안 하느니 못한 거예요. 지금이야 아직 애들이 어리긴 하죠. 그 당시 우리 애들이 영세반 어린이집에서 일반 어린이집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였어요. 아직 애들이니 뭘 모르니까 상관없지만 커갈수록 눈치챌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어쩌나 생각하면서 남편을 어떻게든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어떻게든 남편과 상간녀를 엿먹일 기회만 엿보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남편을 참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는 평소에 어머님을 노치원에 보냈다가 집에 와서 잠깐 쉬고 다시 모시러 가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어머님이 몸살에 걸리셔서 노치원에 못 가게 됐죠. 그래서 방에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뒤에 곧바로 문이 열리더니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남편 놈이 상간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전 어머님이 깰까봐 당장 나가라고 작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상간녀가 거들먹거리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더니 가방을 보여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가방 사줬어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언니는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한 번도 못 받아보셨죠? 하긴 살만 뒤룩뒤룩 찐 여자를 누가 예쁘다고 가방을 사주겠어. 이런 식으로 제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남편과 상간녀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방에 어머님이 계시는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큰 목소리로 아주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엄마 없는 시간대에 왔으니까 제발 좀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너같이 배 나오고 자기 관리 안 하는 여자한테는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겠어. 예전엔 말랐었잖아. 넌 이제 내가 남자로 보이지도 않냐고 돌려 말했었는데 애 둘 낳은 뒤로 몸무게가 많이 불어난 걸 신경 쓰지 않고 빼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 네가 하는 행동이 아줌마 같고 전혀 설레지가 않는다고. 남편 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솔직히 살 뺄 틈이 있어야죠. 애 둘 낳고 산후조리한 다음에 시모까지 케어하게 됐는데 어떻게 살을 빼겠어요? 잠도 겨우 자고 밥도 겨우 챙겨 먹고 있어서 저를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요. 남편 놈이
고생해서 출산해주고 치매 노인까지 돌봐주는 마누라 고마워해주기는커녕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 했는데도 도장 안 찍을 거야? 독한 년.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도장 찍어. 방 안에 시모가 있다고 말했는데도 남편이 도장 찍으라고 악을 지르는 거예요. 시모가 치매에 걸렸으니까 상관없다는 거겠죠. 제가 알겠으니까 나가라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어머님이 방에서 뛰쳐나오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새아가 도장 찍거라. 뭐하러 이런 놈이랑 이혼 안 하고 있어. 이놈 면상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찍어서 보내버려라. 그때 남편의 경악한 표정이란.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줄 알았던 어머님이 예전처럼 총명하면서 정정한 모습으로 말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순간 통쾌함을 느꼈죠.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그날도 상간녀랑 남편 놈을 엿먹일 방안을 궁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잠이나 자자 싶었죠. 남편 놈이 그날도 집에 안 들어오고 없었거든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한참 집에 안 들어왔었다고 했잖아요. 평소처럼 애들과 시모를 챙기고 잠들려고 하는데 시모가 안방으로 은밀하게 다가와서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시모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놀라서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제가 입을 틀어막고 어머님께 이리 이야기했는데요. 어머님, 정신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아니, 잠깐 동안 돌아오신 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완전 치매 걸리기 전 어머님 같잖아요. 이때만 해도 저는 어머님이 잠깐 정신이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잠깐씩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정신 나간 적 없다. 치매 걸린 척 연기한 거니까. 내가 사실 우리 자식들 중에 제대로 된 놈들이 없는 것 같아서 판을 짜본 거야. 이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었죠. 연기를 하실 거면 저한테만이라도 말씀해 주시지 왜 숨기고 있었냐고 물어봤는데요. 어머님이 글쎄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며느리 너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들놈한테 들킬까봐 너한테까지 숨기고 있었어. 아들 녀석이 어찌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 그놈이 계속해서 치매에 걸린 것 맞냐고 의심을 했거든. 그래서 새벽에 말도 없이 나간 일이나 공항에서 사라진 것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서 아들을 못 알아본 것도 아들놈을 속이려고 그렇게 한 거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살겠다고 나선 이유도 따로 있었어요. 시모가 본인을 데리고 산다는 조건으로 남편한테 달마다 600만 원을 주고 있었대요. 시모가 몇십 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돈이 쏠쏠하게 들어온다는 거 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달마다 50만 원을 받으면서 시모를 모시고 있었어요. 시모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식들을 시험해 본 거래요. 시모가 그러는데 자식들이 지들끼리 해외여행 간다고 명절날도 안 와버리고 생일날도 까먹으니까 섭섭한 감정이 쌓였나 봐요. 시모가 절 좋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쌀쌀맞게 구는데 며느리가 오히려 더 살갑게 대하니까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시모가 자식들이 정말 자기를 부모로 생각하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대요. 첫째, 둘째, 셋째 각자 연락해서 심각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 뒤에 직접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자식들 각자 집으로 가서 치매가 걸렸다고 말하면서 돌봐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대요. 자식들 다 모시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요양원을 알아보겠다고 했나 봐요. 첫째는 자식들 핑계대고, 둘째는 아내 핑계대고, 셋째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외국에 자주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전부 다 거절했대요. 시모가 너무 실망스러운 나머지 돈을 준다고 하면 달라질까 싶어서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돈을 잘 벌어서 그 돈마저도 거절했대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연락해서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한 거죠.
남편이 사무실로 오라고 하니까 시모가 남편 사무실을 찾아가서 내가 치매에 걸렸다. 600만 원을 줄 테니 돌봐달라고 인성을 확인해 본 거라는 거예요. 남편은 다른 남매들이랑 다르게 사정이 어려워진 상태라서 시모 제안을 받아들인 건데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말하지도 않고 50만 원만 준 거예요. 그때 시모랑 제가 남편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며 서로 기가 막혀 했죠. 전 시모한테 진실을 알게 된 후로 남편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역대급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독립해 개인 사무실을 차린 뒤에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무실이 월세만 500만 원이래요. 기가 막혔죠. 아니, 이제 사업 시작한다는 사람이 월세 500만 원짜리 사무실을 얻다뇨? 저도 처음엔 남편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대략적으로 들었을 때 거기 월세 비쌀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남편이 여자가 남편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다고 하길래 기분 나빠서 더 이상 참견을 안 했었어요. 상식적으로 신생 건축사 사무소에서 월세 500을 낼 돈이 있었겠어요? 그걸 어머님이 매달 주는 돈으로 때우고 있었대요. 남편이 독립한 지 좀 됐어도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간신히 직원 월급만 주는 정도? 물론 저도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고 남편도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버티고 있었어요. 저도 사무실이 자리 잡고 수입이 많이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시모만 믿고 사무보조 겸 비서를 뽑은 게 너무 웃겼어요. 허영심만 많아가지고 500짜리 비싼 월세의 비서까지 뽑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뭐 이런 놈이 다 있는 걸까요? 어머님이 저랑 같은 생각이 드셨는지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런 놈이랑 갈라서라. 저런 놈을 너랑 결혼시킨 게 너무 미안하다. 아들 저렇게 키운 것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솔직하게 말 못한 것도 미안해. 근데 아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하는 거면 집안일 육아를 도와주겠다. 금전적으로도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절 지지해 주셔서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길래 제가 거기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해줬죠. 사실 어머님이 당신 시험해보려고 치매 걸린 척 연기한 거고 600만 원이라는 돈까지 내건 거야. 근데 이제 당신 본 모습을 알게 됐으니 어머님이 앞으로 600만 원을 안 줄 거라고. 그러니까 순간 남편이 열이 받았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시모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윽박 지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남편 말을 끊어버리면서 이렇게 사이다를 날려버렸는데요. 거기까지만 해.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지금 화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과해. 내가 이혼 소송 걸어서 재산 분할의 위자료, 양육비까지 뜯어내면 너도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후회할걸? 이 말을 듣고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상황 파악을 못하더니 나중에는 이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엄마,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원래는 일에만 집중해서 성공한 다음에 당신한테도 돈 풍족하게 안겨주고 엄마도 호강시켜주고 싶었어.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무보조겸 비서가 필요해져서 뽑았는데 젊고 예쁜 애한테 홀려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다 제가 날 유혹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제발 용서해 주라. 남편이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얼적이 없었는데요. 상간녀가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오빠, 갑자기 왜 이래? 오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재혼하겠다며. 돈 많은 줄 알았더니 사무실 월세 500만 원도 오빠 엄마가 내준 거였어? 상간녀가 남편한테 말 좀 해보라고 하면서 막 팔을 잡아당겼거든요. 남편이 그런 상간녀 팔을 뿌리치면서 개무시를 하더니 저랑 시모 쪽으로 넙죽 엎드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600만 원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못 내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수입도 별로 없어서 간신히 상간녀 월급 좀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근데 600만 원을 뺏어간다는 건 나보고 거지로 살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잘못됐다, 용서해달라,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내셨어요. 아내 배신하고 지 엄마 등골 빨아먹는 파렴치한 놈 봐줄 생각 없다. 네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너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남편 머리채를 잡고 휙휙 팔을 휘두르더라고요. 상가녀가 그 와중에 재수 온 붙었다고 궁시렁거리면서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시모는 남편 머리채 잡고 있지. 전 상가녀 머리채 잡고 있지. 우리가 고소할 거라고 하니까 년놈들 모두 변호사 선임할 돈 없다고 하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랑 상가녀 실컷 농락해준 다음에 썩 꺼지라고 했어요. 고소장 날라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모가 무선 청소기를 들고 둘한테 덤비니까 그제야 허둥지둥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랑 상가녀한테 이혼 소송이랑 상가녀 소송 걸어서 제대로 참교육을 해줬죠. 당연히 제가 둘 다 승소하게 돼서 재산 분할 확실하게 한 다음에 위자료, 양육비 꼼꼼하게 받아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신임을 얻어 남편이랑 이혼하게 됐는데요. 어머님이 전 남편한테 주기로 했던 돈 600만 원을 매달 받게 됐어요. 애들 키우면서 전 시모가 된 어머님을 보살피고 있죠. 아이들도 전 시모랑 같이 사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전 시모도 애들을 참 예뻐해 주시고 잘 돌봐주셔서 최근에 다시 복직해서 센터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센터로 출근했다가 퇴근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전 시모가 기가 막힌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혼했지만 애들도 있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니까 우리 둘 다 연락처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 말로는 저한테도 연락을 했었대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전화 가능해? 라고 문자가 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자 확인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문자가 몇백 통씩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온지도 몰랐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 남편이 전 시모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나 봐요. 이번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사정했냐고 물어봤거든요. 전 남편이 글쎄 전 시모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해줬대요. 엄마, 내가 아내 버리고 젊은 애랑 사귀다가 개털이 되니까 걔가 도망가 버리더라. 월세 낼 돈 없어서 사무실도 정리했어. 와이프랑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를 주긴 했어도 남은 돈이 있었거든? 근데 그 돈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으니까 그 돈으로 회생해보려고 코인을 했어. 망한 상황을 투자로 되돌려보려고 했는데 그 돈마저도 투자를 잘못해서 아작이 나버린 거야. 전 남편 놈이 이런 식으로 자기 근황을 알려주면서 전 시모한테 도와달라고 징징댔어요. 하지만 전 시모가 그런 전 남편에게 이런 직언을 날려줬다고 하죠. 이 미친놈아, 제발 사람 좀 되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그래? 니는 도와줘 봤자 상황 괜찮아지면 애미고 뭐고 다 버리고 처자식도 내팽개칠 놈이다. 전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서럽게 울고만 있으니까 전 시모가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이 절 배신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게 됐죠. 전 남편을 불쌍하게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 시모는 걱정이 됐나 봐요. 저를 붙들고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아가, 절대 우리 아들 도와주지 말아라. 사내 자식의 건강한 몸이 있는데 지 혼자 먹고 사는 거야 알아서 잘할 수 있겠지. 만약에 전화로 돈 달라고 하거나 문자로 귀찮게 굴면 나한테 말해. 애들 때문에 차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원.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전 시모 말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 남편 없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 전 남편만 사라졌는데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 시모를 친정 엄마처럼 모시고 살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건데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제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베풀어주면 그만큼 감사하고 같이 베풀 수 있는 인연들만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